흔들리는 저녁 식탁. 서울 강동구의 작은 아파트. 창밖에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거실 한쪽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식탁 위에는 갓 지은 밥과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식탁에 앉아있는 한수진 가명은 젓가락을 들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 순간이 올이라는 걸 알았다. 언젠가 남편 강민수 가명과 시어머니 이정숙 가명이 이 이야기를 꺼낼 거라는 것도. 하지만 직접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지는 참을 수 없이 답답해졌다. 이제 어머니를 모셔야지. 연세도 많으시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아무런 갈등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다. 수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거실을 바라보았다. 소파에 앉은 남편과 시어머니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대본을 읽듯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애미야,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몇 년이라도 내 새끼랑 같이 살다 가고 싶다. 시어머니는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차갑게 굳어졌다. 만약 친정어머니가 같은 부탁을 했다면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답은 뻔했다. 친정어머니가 병상에서 혼자 생을 마감할 때 수지는 남편에게 간절하게 말했다. 엄마가 많이 아프셔. 가끔이라도 찾아뵈면 안 될까? 그때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챙겨? 당신 오빠도 있잖아. 그 한마디에 수지는 입을 닫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 수진이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엄마도 혼자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쌓여온 울분이 서려 있었다. 남편의 손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다는 듯 밥을 뜨고 있었다. 그건 그때 상황이 달랐잖아. 이 말을 몇 번이나 들었던가. 그때는 상황이 다르다고. 그때는 여건이 안 된다고. 그때는 우리가 바빴다고.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희생해야 하는 사람은 언제나 수진이었다. 수진은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거실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님을 모셔야 한다고요? 시어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그래, 애미야. 내 새끼랑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다. 너도 며느리로서 이해해주면 좋겠다. 수지는 순간 목이 메었다.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친정어머니가 힘들어할 때 수지는 단 한 번도 이해받지 못했다. 병원비조차 제대로 보태주지 못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럼에도 수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엄마도 외롭게 돌아가셨는데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남편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장모님은 그때 젊으셨잖아. 그 말이 수진의 인내심을 폭발시켰다. 젊으면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남편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아니, 내 말은. 내 엄마는 젊었기 때문에 외롭게 죽어야 했고, 당신 엄마는 연세가 많으니까 같이 살아야 해. 남편은 말문이 막혔는지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때는 내가 친정을 챙길 필요가 없었잖니. 수지는 비웃음이 나왔다. 그때는 친정 부모를 챙길 필요가 없었고, 이제는 시부모를 챙겨야 한다. 도대체 이 결혼에서 그녀는 언제쯤 자신의 가족을 챙길 수 있었던 걸까? 너 시집 왔으면 끝이지. 친정은 친정이고 시가는 시가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결혼할 때 집을 장만해준 것도 친정이었고 힘들 때 도와준 것도 친정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수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친정에서 집 사준 거 모르셨어요? 어머님이 힘드실 때 도와드린 것도 우리 친정이었는데요. 남편이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됐어.
그 얘기는 왜 또 꺼내? 수지는 천천히 남편을 바라보았다. 왜 듣기 싫어? 난 평생 들었는데. 당신이 우리 친정 돈으로 사는 거 자존심 상한다고.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 돈 있다고 유세 떨지 말라고. 나는 그 말 평생 들었어. 시어머니가 민망한 듯 헛기침을 했다. 그러나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생각이 없었다. 어머님도 저랑 같이 살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이 다시 말했다. 당신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 그냥 부모님 생각해서. 그 말에 수지는 코웃음을 쳤다. 당신한텐 부모가 어머님뿐이지. 내 부모는 남이었으니까. 남편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수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당신이 나가서 모시면 되겠네. 남편이 순간 눈을 크게 떴다. 뭐? 당신이 어머님이랑 같이 살아. 나랑 애들은 여기 있을 테니까. 거실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동안 참고 살아온 수진의 인내심이 완전히 끊어진 순간이었다. 침묵 속에 쌓인 울분. 서울 강동구의 작은 아파트.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설거지를 마친 한수진 가명은 싱크대에 손을 짚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남편 강민수 가명은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고 있다. 시어머니 이정숙 가명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다. 둘은 마치 자신들이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거실을 차지하고 있었다. 수지는 조용히 행주를 짜서 식탁을 닦았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속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오늘도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오늘도 그녀는 참고 또 참았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울분이 쌓이고 있었다. 시작은 사소했다.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다. 그날 저녁 수지는 평소처럼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치찌개가 끓고 생선이 노릇하게 구워졌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함께 따뜻한 밥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식탁에 둘러앉은 순간 시어머니는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성의가 없어. 며느리가 돼서 이 정도 반찬밖에 못 차리니? 수지는 순간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한마디 하고 싶었다. 이 반찬들, 다 당신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이 집 밥상, 단 한 번이라도 당신 아들이 차려본 적 있습니까? 그러나 수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고 조용히 밥을 떠먹었다. 하지만 밥알이 입안에서 돌기만 하고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남편 강민수는 아무 말 없이 TV를 보며 밥을 먹고 있었다. 그가 시어머니의 말에 한마디라도 덧붙여주기를 바랐지만 그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그냥 음식만 입에 넣고 씹고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라는 것을. 그날 밤 수지는 혼자 거실에서 서성이며 창문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린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멀리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하는 부부들이 보였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저렇게 다정한데 왜 나는 이렇게 혼자 서 있는 걸까?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녀는 늘 혼자였다. 시어머니가 들어온 이후 수지는 더욱 고립되었다. 집 안에서조차 숨쉬기가 어려웠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출근하면 그녀를 감시하듯 쳐다보았고 조금이라도 늦잠을 자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이고,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편하게 살아. 수진이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고 있으면 에휴, 저런 한가한 시간이 있으면 집안일을 더 해야지. 수진이 잠시 소파에 앉아 쉬려고 하면 우리 때는 말이야. 하루 종일 손 하나 쉬지 않고 일했어. 그럴 때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대꾸하면 다투게 될 것을 알기에 그저 조용히 웃으며 넘어갔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침묵은 더 많은 불만을 불러오는 듯 했다. 남편이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불평을 쏟아냈다. 너는 출근해서 힘들 텐데 내 마누라는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고 엄마, 그냥 좀 이해해. 요즘 사람들은 다들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부였다. 수진을 감싸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적극적으로 두둔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귀찮다는 듯이 이 모든 상황이 짜증난다는 듯이. 하지만 그 태도가 수진에게는 차라리 시어머니의 날 선 말보다 더 아프게 와닿았다. 결국 그녀는 또 한 번 침묵을 택했다.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흐를수록 수진은 점점 말이 없어졌다. 아무리 참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낸 적이 있었다. 나 요즘 좀 힘들어. 그때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나도 힘들어. 그 한마디에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단 한 번도 왜 힘드냐고 묻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피로를 먼저 말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 집에서 자신이 감정을 내비쳐도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속이 타들어가도 그저 침묵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외로움이 자라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은 늘 그랬듯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수지는 더 이상 음식을 삼킬 수 없었다. 손에 쥔 젓가락이 점점 힘을 잃어갔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벅찼다. 그녀의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인 울분이 조용히 하지만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잔소리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무관심하게 밥을 뜨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손에 든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제야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왜 그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주방으로 걸어가 식탁 위에 국그릇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국을 싱크대에 붓고는 천천히 말했다. 나 이제 안 할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수년간 쌓인 울분이 담겨 있었다. 침묵은 끝났다. 그리고 그녀의 삶도 변하기 시작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이기심. 한수진 가명은 마른 입술을 꼭 깨물었다.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시어머니 이정숙 가명은 팔짱을 낀 채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고 남편 강민수 가명은 피곤하다는 듯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다. 애미야, 이제 그만 좀 고집 부려라. 시어머니의 말에 수지는 힘없이 웃었다. 이제는 그 말이 익숙하다. 고집을 부린다고. 오히려 이 집에서 가장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시어머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녀의 말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이제는 모든 게 지겹기만 했다. 내가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야. 수진이 결혼한 지 5년이 되던 해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 엄마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안쓰러워. 당분간 모시고 살면 안 될까? 그때까지만 해도 수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당분간이 아니라 영원히가 될 줄은 몰랐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미안한 기색을 보였다. 애미야, 내가 괜히 너희한테 신세지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그러나 그 미안함은 단 몇 주 만에 사라졌다. 이제는 수진이 당연히 해야 할 역할로 변해 있었다. 시어머니가 말하지 않아도 빨래가 깨끗이 개어져 있어야 했고 식사 시간이 되면 따뜻한 밥이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아이고,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편하게 산다니까 라는 잔소리가 따라왔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남편 강민수는 늘 같은 말을 했다. 그냥 좀 참고 넘어가.
남편의 말 한마디가 더 아팠다.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할 때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건 남편의 무관심이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너무 게으르다 라고 말할 때 남편은 그저 피곤한 얼굴로 수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는 한마디 툭 던졌다. 엄마도 연세가 많으시잖아. 그냥 좀 맞춰드려. 그 말이 더 가슴을 후벼 팠다. 수진은 남편에게 바란 것이 큰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우리 엄마도 너무하네. 라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남편은 늘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수진에게 모든 걸 떠넘기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제 내 역할 다 했으니 내가 책임져라.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온 지도 벌써 2년이 넘었다. 그 사이 수진은 직장을 그만뒀다. 며느리가 직장까지 다니면 집안일은 누가 하냐? 남편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시어머니의 의견을 따랐다. 그리고 그때부터 수진은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남편이 퇴근하면 그의 식사까지 챙겼다. 난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오잖아. 당신은 그래도 집에서 쉬잖아. 쉬다니? 그녀는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 움직였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노고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다. 가족이니까. 병원비 한 푼 못 보태게 하던 사람이 수진의 친정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병원비가 꽤 많이 나온다는 얘기에 수진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엄마 병원비가 많이 나온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안 될까? 그러나 남편은 단호했다. 우리도 여유가 없잖아. 솔직히 내 친정은 내 오빠가 책임져야지. 우리가 도와줄 필요는 없지 않아? 수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한 달 후 시어머니가 무릎이 아프다며 MRI를 찍겠다고 했다. 그리고 남편은 주저없이 말했다. 엄마, 병원비 걱정 마. 내가 다 낼 테니까. 그 모습을 보며 수지는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다. 친정엄마가 아플 때는 단 10만 원도 아까워하던 남편이 시어머니 병원비는 고민도 없이 내고 있었다. 이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이기심이었다. 그냥 참고 살아. 수지는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다. 왜 우리 엄마는 안 되고 당신 엄마는 돼?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그걸 어떻게 똑같이 생각하냐? 난 장남이잖아. 그러고는 덧붙였다. 그냥 좀 참고 살아. 그냥 참고 살아.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녀가 결혼 후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나 이제 못 참아. 그날 저녁 수지는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다. 식탁 앞에 앉아 밥을 먹다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 이제 못 참겠어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남편도 놀란 얼굴로 수진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이제부터 저도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의 하녀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제야 자신들이 해온 행동을 돌아보는 듯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지는 그동안 참고 참고 또 참으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해왔다. 그리고 이제 그 희생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그날 이후 수지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화를 냈다. 너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는 말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녀는 조용히 집을 떠났다.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의 세상에서 숨죽이며 살아왔던 그녀였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오롯이 한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갇혀 희생해야 하는 삶은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는 그녀만의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결혼, 희생,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 한지은 가명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창백한 피부, 지친 눈빛, 그리고 깊이 패인 눈가의 주름. 올해로 40이 되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다. 내가 이렇게 늙었었나? 한때는 꿈꾸던 사랑을 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 믿었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꿈과는 달랐다.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남편, 그 희생을 요구하는 시댁, 그리고 그런 삶을 묵묵히 받아들이던 자신.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이제야 정말로 깨달아버렸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사랑만으로 충분할 줄 알았다. 한지윤이 강도윤 가명과 결혼을 결심한 건 그가 너무도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지윤아, 내가 평생 널 행복하게 해줄게. 연애 시절, 도윤은 언제나 그녀를 먼저 생각해 주었다. 작은 일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늘 지윤의 기분을 맞춰주었다. 그런 도윤과 함께라면 결혼 생활도 분명 행복할 것이라 믿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같이 노력하며 살아가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착한 성격이 아니라 함께 짐을 나눠질 사람이라는 것을. 넌 우리 가족이 됐잖아. 결혼 후 시어머니는 지윤을 처음 만난 날부터 말했다. 며느리라는 건 시댁 식구들을 친정 식구처럼 여기고 챙겨야 하는 거야.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무섭게 다가오지 않았다.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고 남편 가족과도 잘 지내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의 의미가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지윤에게 희생을 요구했다. 도윤이는 우리 집 장남이잖아. 내가 시댁을 챙기는 게 당연하지. 며느리는 가족이었지만 그들이 말하는 가족은 오직 희생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친정은 남이고 시댁은 가족이라고. 친정엄마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지윤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병원비가 많이 나온대.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우리도 여유 없잖아. 그리고 그런 건 내 오빠가 하는 거 아냐? 순간 지윤은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남편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래, 친정은 오빠가 챙기는 게 맞겠지. 그런데 단 한 달 뒤 시어머니가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하자 남편은 주저없이 말했다. 엄마, 검사비 걱정 마. 내가 다 낼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윤은 손이 덜덜 떨렸다. 우리 엄마 병원비는 안 되고 당신 엄마 병원비는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을 이용한 이기심이었다. 너는 왜 그렇게 계산적이야? 그날 밤 지윤은 남편에게 처음으로 따졌다. 왜 친정은 도와주면 안 되고 시댁은 되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귀찮다는 듯 말했다. 넌 왜 그렇게 계산적이야? 그냥 우리 부모님 생각해서 좀 맞춰주면 안 돼? 계산적인 건 오히려 당신 아닌가? 그녀는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다. 싸워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가족을 위한 희생, 그리고 후회. 지윤은 결국 남편과 시댁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퇴근 후에도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주말이면 시댁에 가서 음식까지 준비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늘 같은 말을 했다. 우리 엄마가 연세가 많으시잖아. 그냥 좀 도와드려. 하지만 지윤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결혼 후 10년 동안 오직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만 강요당해왔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바란 가족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어느 날 지윤은 거울 속의 자신을 마주했다. 눈밑은 퀭했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이건 자신이 꿈꾸던 삶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남편을 불렀다.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하지만 지윤에게는 더 이상 갑자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고 지금에서야 겨우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낸 것뿐이었다. 넌 가족을 버리는 거야. 이혼을 통보하자 시어머니는 분노하며 소리쳤다. 내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버릴 수가 있어. 하지만 지윤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가족이요? 저는 한 번도 가족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남편이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1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냥 좀 참고 살면 안 돼. 그냥 좀 참고 살아라. 그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녀는 단호했다. 뒤늦은 후회. 이혼 후 남편은 뒤늦게 후회했다. 지윤아, 나 너무 힘들어.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너무 늦어버렸으니까. 그가 변하려 했다면 그녀가 지쳐 쓰러지기 전에 그렇게 했어야 했다. 지윤은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후회해. 나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후회하고 있었어. 그녀는 뒤돌아서 걸어갔다. 그의 후회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다. 진짜 가족을 찾다. 이혼 후 지윤은 오랜만에 친정엄마를 찾아갔다. 엄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고생 많았다, 우리 딸. 그 순간 지윤은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란 걸. 그리고 이제 그녀는 진짜 가족을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 폭풍전야 예고된 이별. 한지은 가명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색빛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했고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했다. 그녀의 마음도 그랬다.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이별. 언젠가는 끝이 올 거라고 알았지만 막상 눈앞에 닥치니 온몸이 무겁고 가슴이 답답했다. 이혼. 그 단어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흔들리는 저녁 식탁. 그날 저녁 지윤은 남편 강도윤 가명과 마주 앉아 있었다. 늘 그렇듯 남편은 TV를 보며 밥을 먹고 시어머니는 푸념을 늘어놓았다. 도윤아,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내가 이렇게 며느리한테 휘둘리는 거 안 좋아하셨을 거야. 지윤은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남편은 모른 척했고 시어머니의 말은 매일 반복되었다. 며느리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 내가 참고 살아야 가정이 유지되지 않겠냐. 이제는 익숙한 말들. 하지만 오늘따라 유독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구나. 감정이 사라진 대화. 식사가 끝난 후 지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지윤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오랫동안 고민했어.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이혼이 장난이야? 좀 힘들다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힘들다고? 그럼 당신은 힘든 적이 있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그럴 리가 없었다. 가사도 육아도 시부모를 챙기는 것도 오롯이 지윤의 몫이었다. 그는 오직 자기 일만 했고 가정을 돌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지윤이 떠난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냥 좀 더 참으면 안 돼. 참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넌 가족을 버리는 거야. 다음 날 이혼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가 격분하며 소리쳤다. 이게 다 요즘 여자들이 못 참아서 그래. 내가 조금만 참고 살면 될걸. 왜 가정을 깨려고 해? 지윤은 조용히 대꾸했다. 어머님은 참고 사셨나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야 옛날에는 다 그랬지.
저는 참고 살기 싫어요. 어머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진 듯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다. 이 못된 것. 내가 감히 우리 가족을 버려. 가족. 그들이 말하는 가족은 오직 시댁 식구들 뿐이었다. 지우는 자신이 한 번도 가족으로 여겨진 적이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지우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지우나, 우리 애들은 다 컸어. 그리고 내가 참고 사는 게 애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지훈이 정말 떠날 수도 있다는 걸 깨닫는 듯 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지훈의 마음은 더 이상 그에게 있지 않았다. 넌 결국 후회하게 될 거야. 며칠 후 지훈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때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넌 결국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지훈은 흐트러짐 없이 대답했다. 나는 후회 안 해. 오히려 당신이 후회하게 될걸. 남편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했다. 마치 그녀가 정말 떠날 줄은 몰랐다는 듯.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그를 위로해줄 마음이 없었다. 이제 그녀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기로 했으니까.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짐을 싸고 이사할 집도 구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집을 떠나기 전 지우는 한 가지를 해야 했다. 친정엄마를 찾아가야 했다. 이제야 알겠어. 친정집에 도착하자 엄마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그녀는 그제야 꾹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속삭였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 왜 엄마가 늘 힘들면 내려놔도 된다고 했는지. 엄마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예고된 이별, 그리고 시작.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다. 한때는 이곳이 그녀의 전부였다. 사랑하는 남편, 아이들과 함께했던 집.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곳은 더 이상 그녀의 행복이 머무를 곳이 아니다. 짐을 다 싸고 집을 나서려는 순간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도 정말 가는 거야?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응, 정말 가. 그리고 문을 열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나갔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인생이 시작될 차례였다. 결심 이혼을 선언하다. 깨져버린 거울. 한지훈 가명은 화장대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얼굴은 피곤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이마 위로 손을 올려보았다. 한때는 윤기나던 머리카락, 지금은 몇 가닥의 흰 머리가 보였다. 이게 정말 내 모습인가? 결혼 전 그녀는 사랑을 믿었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가진 것은 고된 희생과 외로움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거울 속의 자신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이제는 결심할 때였다. 끝없는 인내, 그리고 깨달음. 결혼 15년. 그녀는 참아야만 했다. 아침이면 남편 강도윤 가명의 출근을 챙겼고 아이들을 돌보았고 시어머니를 모셨다. 식탁 위엔 매일같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차려졌지만 그가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던가? 아니, 그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 당신은 애들 엄마잖아. 집안일이랑 육아는 원래 하는 거 아니야? 그가 했던 이 말. 이제는 질릴 정도로 들었던 말. 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한 번이라도 가족으로 생각했을까? 그 순간 지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무심한 남편, 그리고 사라진 기대. 그날 저녁 지훈은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차렸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식사 시간에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도윤아, 밥 먹을 때만이라도 핸드폰 좀 내려놔.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했지만 남편은 건성으로 대답했다. 네, 네. 다 먹었어요. 그리고 식탁에서 일어나 버렸다. 한숨을 내쉰 시어머니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정말 좋겠다. 내 남편 돈 잘 벌지, 바람도 안 피우지, 다른 집 며느리들 고생하는 거 보면 넌 행복한 거야.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돈을 잘 벌면 아내에게 무관심해도 되는 걸까? 바람을 안 피우면 배려 없는 결혼 생활도 참아야 하는 걸까? 그녀는 더 이상 이 가정을 지킬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어. 밤이 되자 남편은 TV 앞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야구 경기를 보고 있었다. 지우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앞에 섰다. 우리 이혼하자. 순간 TV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운 채 정막이 흘렀다. 남편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 지우는 다시 한번 말했다. 우리 이혼해. 남편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요즘 힘들어서 그래. 좀 쉬면 나아질 거야. 힘든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싶어.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불만인데? 나는 결혼한 후로 단 한순간도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시댁을 위해 살았지. 남편은 짜증을 내며 말했다. 그게 뭐 어때서?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난 안 그렇게 살려고. 그녀는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할 때였다. 애들은, 당신은,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맥주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이혼하면 애들은 어쩌라고? 내가 키울 거야. 야,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그럼 당신이 키울래?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한 번도 밥을 차려준 적이 없었고 학교 상담을 가본 적도 없었다. 애들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는 전혀 몰랐다. 내가 돈은 줄게. 돈만 주면 돼. 그럼 어쩌라고? 애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참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지우는 차갑게 웃었다. 참으면 당신이 나한테 더 잘해줄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확신했다. 넌 결국 후회하게 될 거야. 그날 밤 남편은 계속 고민하는 듯 보였다. 이혼이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두려운 듯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넌 결국 후회하게 될 거야.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후회할 사람은 나 말고 당신일 거야. 그리고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제는 정말 끝낼 시간이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새벽 창밖에는 먹구름이 가득했다. 금방이라도 폭풍이 몰아칠 듯한 하늘. 마치 그녀의 결혼 생활이 끝을 향해 가는 것처럼 지우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야 비로소 자유가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는 다짐했다. 내 삶을 찾을 거야.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갈 차례였다. 무너진 관계,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이혼을 선언한 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한때는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이제는 낯섦과 어색함만이 남아있었다. 지연은 남편 승철을 바라보며 자신이 과연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겼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랜 세월 참고 인내해왔지만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이유가 없었다. 승철은 마치 현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듯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에게서도 변화가 감지되었다.
평소처럼 퇴근 후 소파에 앉아 TV를 보기는 했지만 지연과 눈을 마주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말이 오가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대화는 꼭 필요한 내용만 오갔다. 마치 두 사람은 한 집에 살면서도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들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저녁 식탁에서 문득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이혼을 선언한 이후에도 아이들에게는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지만 아이들의 표정 속에는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다. 큰딸 수지는 연신 젓가락질만 하며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아들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연은 아이들의 표정에서 자신이 그토록 원하지 않았던 감정을 발견했다. 엄마, 아빠랑 정말 헤어질 거야? 수진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승철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순간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지연은 아이들에게 사실대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 엄마랑 아빠는 이혼할 거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고 민호는 불안한 눈으로 지연과 승철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승철은 짜증이 난 듯 한숨을 내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왜 애들한테 굳이 그런 얘길 지금 해? 언제까지 숨길 건데? 애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 이런 말까지 듣게 만들 거면 그냥 참고 살면 안 되냐? 승철의 말에 지연은 헛웃음을 지었다. 이제 와서 참고 살라고. 지연은 한순간 울컥했지만 감정을 억눌렀다. 당신은 지금까지 내 감정을 신경 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승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조금만 달래면 지연이 다시 마음을 돌릴 거라 믿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지연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생각보다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밀려왔다. 한때는 서로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이였고 함께한 시간이 길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남보다도 더 차가운 사이가 되어버렸다. 며칠 후 지연은 이혼을 위한 서류를 준비했다.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고 집과 재산 분할, 그리고 양육권 문제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다. 하지만 예상대로 승철은 서류를 받자마자 펄쩍 뛰었다. 진짜 이혼할 거야? 이게 내가 원한 결론이야? 응. 나는 변하지 않는 걸 기다리면서 남은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내가 이렇게까지 매정한 사람인 줄은 몰랐네. 매정한 건 당신이었어. 나는 이제야 내 인생을 살겠다는 거야. 승철은 화가 난 듯 집을 나가버렸고 지연은 조용한 거실에 혼자 남겨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연아, 너 정말 이혼할 거니? 지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어머님.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참고 살면 안 되겠니? 승철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언제나 그래왔다. 자신이 힘들 때는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지만 정작 승철이 힘들어하면 다들 나서서 걱정했다. 전 참고 사는 게 행복이 아니란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더 이상은 못해요. 시어머니는 몇 마디 더 하려다 결국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다. 지연은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그날 밤 승철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비틀거리며 거실에 들어왔다. 지연아,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지연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늦었어, 승철아. 진짜. 후회 안 해? 응.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승철은 절망한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다. 무너진 관계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완전히 남이 되었다. 이제는 서로를 향한 미련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다시 찾은 친정 과거와의 작별. 이혼을 결정한 후 지연은 처음으로 친정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찾아가는 길인데도 친정집으로 가는 길은 낯설지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친정과 점점 멀어졌다. 결혼 초반에는 종종 들렀지만 시댁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발길이 뜸해졌고 결국 몇 년에 한 번 찾아가는 곳이 되어버렸다.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있었다. 친정 부모님이 보고 싶었지만 늘 나중에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미뤄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다. 지연은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나는 이제 자유야. 기차역에서 내려 친정집으로 가는 택시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향의 풍경은 여전했다. 시골길을 따라 펼쳐진 논밭과 오랜 가로수들이 반갑게 느껴졌다.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 엄마가 마당에서 키우던 화분들, 아버지가 손수 손질했던 낡은 대문까지도 그대로였다. 차가 집 앞에 멈추자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어머니가 깜짝 놀란 얼굴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지연아,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꼭 끌어안았다. 그 품은 어릴 때와 똑같이 따뜻하고 포근했다. 어머니는 놀란 듯 지연을 토닥이며 조용히 물었다. 혹시 무슨 안 좋은 일 있니? 지연은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 이혼했어. 어머니의 손길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어머니는 놀라거나 호들갑을 떨지 않았다. 대신 딸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지금껏 누구에게도 제대로 위로받지 못했던 마음이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오랜만에 맞는 친정집의 익숙한 냄새가 지연을 감쌌다. 부엌에서는 갓 지은 밥 냄새가 났고 작은 거실에는 예전 그대로의 낡은 소파와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밭에 가셨지. 이제 곧 오실 거야. 너 배고프지? 뭐라도 먹고 있어.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정성스레 차려둔 밥상을 내왔다. 따뜻한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 그리고 소박한 반찬들이 놓인 밥상을 보자 지연은 묘한 감정이 들었다. 결혼 생활 동안 이런 밥상을 받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늘 가족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신경 쓰지 못했던 날들이 떠올랐다. 밥을 한 숟갈 떠 입에 넣는 순간 지연은 다시 울컥했다. 엄마, 너무 맛있어. 어머니는 그런 지연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힘들 때마다 여기는 언제든 열려 있어. 그러니까 너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잠시 후 아버지가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딸을 본 아버지는 반가운 얼굴이었지만 이내 지연의 표정을 보고 눈빛이 흔들렸다. 지연아, 무슨 일 있냐? 어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올 줄 알았다. 아버지는 예전부터 지연이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던 듯 했다. 결혼하고 나서 몇 번이나 친정에서 딸의 얼굴을 보았지만 늘 말하지 않아도 힘든 티가 났었다. 아빠, 미안해요. 더 일찍 올걸. 미안하긴. 이제라도 왔으니 된 거지. 아버지는 담배를 한 모금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 인생 살아라. 남들 눈치 보지 말고. 그 말에 지연은 다시 한번 울컥했다. 밤이 되자 지연은 오랜만에 자신의 옛방에서 누웠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벽에는 아직도 예전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어린 시절 꿈을 적어 놓았던 메모들, 학생 시절 좋아했던 가수의 포스터, 그리고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그대로였다. 그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들춰보았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결혼을 하면서 내 자신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구나. 결혼 후 지연은 오직 남편과 시댁을 위해 살았다. 자신의 꿈도 원하는 삶도 모두 뒤로 미룬 채 참고 견디기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다시 찾을 거야. 나를.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랜만에 맞이하는 아침 공기는 맑고 상쾌했다. 어머니는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있었고, 아버지는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이 평온한 풍경이 지연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빠, 나 이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는 조용히 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다. 떠나온 결혼 생활에 대한 미련도, 상처도, 후회도 모두 여기 두고 가기로 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결론. 지연은 친정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며 자신의 과거와 완전히 작별을 고했다. 이곳에서 받은 따뜻한 위로와 사랑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힘이 되어줄 것이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자신의 삶을 찾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혼 후 남겨진 자들의 후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지연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후련함이 더 컸다. 몇 년 동안 고민하고 망설였던 결정을 마침내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다. 그녀는 남편 태호와 시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다 끝났다. 집을 떠나던 날, 지연은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았다. 이곳에서 함께 웃고 싸우고 울었던 기억들이 떠올랐지만 더 이상 미련은 없었다. 그녀는 문을 닫으며 속삭였다.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그러나 그녀가 떠난 후 남겨진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공허함과 후회를 마주해야 했다. 태호의 후회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랑. 지연이 떠난 후 태호는 처음 며칠 동안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요즘도 대화가 거의 없었고 지연은 늘 조용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무언가 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안 곳곳이 텅 빈 느낌이었다. 냉장고에는 그가 좋아하던 반찬이 더 이상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세탁실에는 개어놓은 옷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조용하지만 늘 그의 곁에 있었던 지연이 없다는 사실이 점점 실감났다. 태호는 아무렇게나 저녁을 때우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문득 지연과 함께 보던 드라마가 떠올랐다. 그녀는 감동적인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곤 했고 그럴 때마다 태호는 귀찮다는 듯 핀잔을 줬었다. 그때 지연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뭘 좋아하든 뭘 원하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땐 그냥 투정이라 생각하고 넘겼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녀는 정말 외로웠던 것이다. 태호는 휴대폰을 들고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이었다. 설마 번호까지 바꾼 건 아니겠지?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남겼다. 태호 잘 지내?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후회 그때 왜 그랬을까? 시어머니인 윤숙은 며느리가 떠난 후에도 처음엔 별 감흥이 없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우리 집 분위기에 안 맞던 애였어. 그녀는 며느리보다 아들 태호가 더 중요했다. 태호가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안이 점점 적막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아침에 거실로 나오면 지연이 정성껏 차려놓은 아침 식사가 없었다. 대신 태호는 대충 빵 한 조각을 입에 물고 출근했고 윤숙도 대강 끼니를 때우곤 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없으니 불편하네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묘하게 무거워졌다. 그래도 내 며느리였는데 너무 심하게 대한 건 아닐까? 한 번은 옷장을 정리하다가 지연이 두고 간 물건들을 발견했다. 정성스레 접어둔 손수건, 손으로 쓴 요리 레시피 메모, 그리고 가족 사진이 찍힌 액자. 그제야 윤숙은 깨달았다. 지연이는 우리 가족이 되려고 정말 노력했구나. 하지만 그 노력에 그녀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다. 오히려 늘 불평만 했고 며느리를 힘들게 했다. 그녀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지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윤숙은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했다. 그래.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어. 태호의 후회 늦은 깨달음. 어느 날 태호는 퇴근 후 집에 들어왔다가 무심코 거울을 봤다. 한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얼굴은 점점 초췌해져 있었다. 집에 오면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말 한마디 없이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이어졌다. 술로 외로움을 달래보려 했지만 취기가 올라올수록 더 공허해질 뿐이었다. 지연이 있을 때는 이런 기분이 아니었는데.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지연과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사랑했고 행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됐고 결국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태호는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냈다. 태호 지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 다시 이야기해 볼 수 없을까? 하지만 여전히 답장은 오지 않았다. 지연의 새로운 시작. 반면 지연은 후회하지 않았다. 이혼 후 그녀는 친정에서 한동안 머물며 마음을 정리했다. 부모님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그녀는 점점 밝아졌고 다시 자신을 찾기 시작했다. 이제는 새로운 목표도 생겼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어느 날 친한 친구와 카페에서 만났을 때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호가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 연락 한번 해볼 생각 없어? 지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태호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 다시 이야기해 볼 수 없을까? 한동안 메시지를 바라보던 그녀는 천천히 삭제 버튼을 눌렀다. 이제 그녀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완전한 결별 돌아갈 곳 없는 남자. 텅 빈 집, 남겨진 남자. 태호는 혼자였다. 지연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다. 집 안 곳곳에 지연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없다. 세탁실에는 여전히 그녀가 쓰던 섬유유연제 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주방 서랍 안에는 그녀가 자주 쓰던 조그만 나무 숟가락이 있었다. 하지만 집안은 엉망이었고 식탁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설마 정말 이혼할 줄은 몰랐는데. 태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처음엔 지연이 단순히 화가 나서 집을 나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라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서야 태호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완전한 끝이라는 것을. 남겨진 가족, 그러나 남겨진 편은 태호였다. 시어머니 윤숙은 처음에는 아들이 이혼했다고 했을 때 별로 개의치 않는 듯 보였다. 뭐, 이혼한 사람이 한둘이냐? 요즘 다들 그렇잖아. 하지만 집안이 점점 조용해지고 태호의 얼굴에서 점점 생기가 사라지는 걸 보며 그녀도 점점 불안해졌다. 그녀도 사실 알고 있었다. 며느리 지연이 있을 때는 집안이 더 정리되어 있었고 자신이 아픈 날에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내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이제는
태호는 회사 일에 치여 점점 피폐해졌고 집에 오면 그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낼 뿐이었다. 윤숙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아들에게 말했다. 너 지연이한테 다시 연락해보면 안 되겠니? 그 말에 태호는 화를 냈다. 엄마까지 왜 그래? 지연이는 이미 날 떠났어. 나한테 돌아올 생각도 없을걸. 하지만 윤숙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힘들 거야. 혼자 사는 게. 태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점점 무너지는 일상. 태호는 회사에서도 집중을 못했다. 예전에는 늘 깔끔하게 정리된 셔츠를 입고 출근했지만 이제는 구겨진 와이셔츠를 아무렇게나 걸쳐 입었다. 동료들은 그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괜찮아. 무슨 일 있어? 하지만 태호는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 조용한 거실, 어두운 방, 차갑게 식어버린 침대. 그 모든 것이 지연이 없다는 현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어느 날 밤 태호는 술에 취해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가 결국 자동으로 끊겼다. 그는 메시지를 남겼다. 지연아, 우리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 하지만 이번에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친정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다. 태호는 결국 지연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지연이 친정에 머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친정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고 지연이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태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지연아.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여기까지 왜 왔어? 우리 한 번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태호야, 우리가 할 이야기는 이미 다 했어. 이젠 너도 받아들여야 해. 난 내가 필요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태호는 애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미안해, 태호야. 난 다시 돌아갈 생각 없어.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곤 조용히 뒤돌아섰다. 태호는 그녀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짜 후회를 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돌아갈 곳 없는 남자. 그날 밤 태호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다. 어두운 집안에 들어서자 다시 한번 적막이 그를 덮쳤다. 지연이 떠난 후 그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다. 이제 정말 나 혼자네. 소파에 주저앉아 휴대폰을 켜보았다. 지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남아있었다. 그는 손가락을 움직여 사진을 넘겨보았다. 결혼식 날, 신혼여행 때, 첫 집에서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기억이 되어버렸다. 태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하나씩 삭제하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봐. 사진이 하나둘 사라질 때마다 그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 후 각자의 길을 가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지연은 더 이상 태호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한편 태호는 여전히 혼자였다. 회사에서도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다. 한 번은 그의 어머니 윤숙이 말했다. 지연이 없는 삶이 생각보다 힘들지. 태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가서 빌면 안 되겠니? 하지만 태호는 알고 있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지연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그는 더 이상 어디에도 돌아갈 곳이 없었다. 지연도 집도 가족도 모든 것이 사라진 뒤였다. 그렇게 태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